자,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몇십 에포크씩 막 반복시켜가면서 점점 이제 체감상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걸 느끼고는 있죠. 근데 그거를 사실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훈련이 똑바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훨씬 더 강력하게 직접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일종의 그래프로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여러분들한테 코드 직접 치지 말라고 하고 그냥 화면 보는 걸로 일단 따라오고 있었는데 저번 코드 살짝만 리뷰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엑스레이 데이터 쓰고 있었고 4096개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가 있는 이런 2400 샘플짜리 데이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Y 분리한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었죠. 255로 나누는 거. 왜냐하면 0과 1 사이로 그 밝기 범위가 들어가 있어야 제가 안정적으로 학습이 된다. 그런 설명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케라스 시퀀셜로 빈 모델 하나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층들 쌓으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결층을 만들 때는 빽빽하다라는 의미에서 덴스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층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은닉층에 16개의 퍼셉트론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은닉층이 하나, 출력층이 있는데 쟤는 그냥 퍼셉트론 하나로 지금 시그모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페리미럴 확률 딱 값 하나만 출력하는 그런 구조겠죠.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했어요. 여기서는 세 가지 지정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옵티마이저 설정해주는데 그냥 아담 치는 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되게 길게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쟤를 손실함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손실함수 안 맞으면 훈련이 똑바로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매트릭은 어큐러시 그냥 정확도로 평가를 하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쓰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분리해주고 나서 모델 훈련을 쭉 진행을 했어요. 50 에포크까지 쭉쭉쭉 돌렸는데 그때 막 엄청 빨리 훈련 됐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속도로 쭈쭈쭈쭈쭈쭈 네, 한 3초 만에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딱 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프에 써 있는 숫자들을 보면 점점 일단 뭔가 손실도 감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정확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얘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 참고로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손실이 감소를 안 하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한 바퀴 50에포크 돌리고 지금 거기다 50에포크 또 돌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51에포크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싶으면 맨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컴파일부터. 그러면 이제 제대로 손실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fit이라고 하는 저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쟤는 함수잖아요. 모든 함수는 뭔가를 반환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사실 쟤도 반환하는 값이 있어요. 뭘 반환을 하느냐?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었던 이 기록 전체를 다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훈련의 결과라는 뜻에서 뭐 리절트? 그냥 이런 아무 변수에다가 하나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훈련을 진행해보면 아니지 이것도 재시작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진행을 쭉 해주면 50 에포크 동안 훈련되어 있었던 모든 기록이 저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히스토리가 다 리절트라는 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절트를 쭉 그냥 땡 하고 치면 뭐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막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써 있죠. 근데 이 리절트 안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훈련의 기록이라고 하는 저 속성을 조회를 해보면 오, 안에 50에포크 동안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를 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쭉 펼쳐보면 뭐 안에서 이제 로스가 또 어떻게 변화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50에포크 동안 저장을 다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아직 보기 힘든 형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얘를 pd.데이터 프레임에다 넘겨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짜잔 이렇게 세로축이 전부 다 에포크 기록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 컬럼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정확도를 지표로 보고 있고 손실은 항상 기본으로 따지는 거니까 손실과 정확도 이렇게 각각 컬럼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어큐러시를 보면 훨씬 직관적이죠. 이제 정확도가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76%부터 시작해서 90 몇 프로까지. 그다음에 손실 같은 경우에도 한 54%부터 시작해 프로가 아니죠. 그냥 손실 값이죠. 0.54부터 시작해서 0.1 몇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까지 따라오셨나요? 좋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히스토리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줄게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안에 우리가 50에포크 동안 흘러난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욕심이 좀 나야 돼요.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인덱싱으로 해서 이렇게 로스 컬럼만 싹 다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점 플롯 함수를 찍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죠. 3차 시 때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카인드는 라인으로 하면 우리가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색깔은 샵 FF8000 신경화크의 컬러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50에포크 동안 손실이 쭉 감소하는 되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항상 완벽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손실이 더 튈 때도 있어요. 훈련을 했는데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당연히 거기서 경사각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또 손실을 어떻게든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끝에 거의 0.1 이 정도에 수렴하는 걸 되게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피하신가요? 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손실 곡선이라고 합니다. 로스 커브. 그냥 손실 곡선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에포크마다 에포크를 바로축으로 두고 손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걸 손실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혹시 이 코드를 지금 돌리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난 다르게 나오는데 할 수도 있는데, 딥러닝은 그 파라미터 초기값 같은 게 다 랜덤이라서 돌리는 거에 따라서 진짜 계속 다르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이렇게 쭉 제대로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 뭘 써놨냐면,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이쁘죠? 일단 기분이 좋죠? 근데 그래서 50에포크 동안 그냥 손실이 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50에포크 더 돌리면 또 감소하겠죠? 그러면 한 1000에포크 돌려볼까요? 그럼 또 계속 감소하겠죠? 이렇게 계속 돌리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일단 들어보면 뭔가 그냥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딱 느낌이 들죠? 왜냐면 그러면 계속 에포크를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그냥 성능이 좋아지기만 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자, 이 페이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머신러닝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뤘었던 과대적합 앤드 과소적합 페이지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게 데이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머신러닝이 찾고자 하는 거는 어떤 패턴인데, 그게 데이터 안에는 어쨌든 데이터는 우리 현실 세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깔끔한 패턴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 안에만 있는 어떤 지엽적인 쓸데없는 노이즈 같은 패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훈련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노이즈까지 학습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실제로 쓰기에는 더 부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너무 훈련을 안 시키면 그 일반적인 패턴조차도 못 찾아서 그냥 막 찍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모든 모델은 저 언더피팅, 과소적합과 오버피팅, 과대적합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적당, 딱 우리가 원하는 패턴까지만을 찾은 저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딥러닝에서 에포크가 요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사실 훈련 데이터를 딱 한 번 왔다 갔다 했으면 얘가 패턴을 거의 못 찾았을 거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되게 아직 뭔가 아쉬운 상태겠죠. 반대로 이제 훈련 데이터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를 했다. 그러면 점점 더 훈련 데이터에 맞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너무 이제 과도해져 버리면 훈련 데이터에만 딱 맞은 그런 과대적합이 생겨버리는 거. 그래서 사실 에포크는 돌리면 돌릴수록 반드시, 거의 웬만하면 반드시 과소적합에서 과대적합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몇 에포크까지를 딱 만들었을 때, 딱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수준의 모델이 만들어지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렇죠? 네.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제가 써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뭘 해본 거냐면 지금 우리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을 가지고 한번 돌려본 거예요. 매 에포크마다 테스트 셋에서는 손실이 어떻게 되지를 한번 그냥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여기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훈련 데이터는 내려가요. 왜냐면 에포크는 돌릴수록 점점 더 훈련 데이터에 맞아지는 거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평가 데이터는 한 2, 30 에포크만 가도 되게 정체돼 버리죠. 손실이 더 이상 감소를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한 60에서 100부터 가면 점점 손실이 오히려 커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아직 훈련도 평가도 제대로 된 성적이 안 나오는 저 완전 초기 상태를 과소적합으로 봤었고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피팅이 되어 있고 평가 데이터도 약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가 밸런스로 생각을 했었고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나 아예 이런 평가 수질이 올라가기 시작한 이 시점을 우리가 오버피팅으로 봤었습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럼 우리한테 항상 필요한 거는 저 사이 어딘가에서 좋은 시점을 찾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머신러닝 할 때를 되돌려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테스트셋은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델의 성능은 정확도 몇 프로입니다. 요걸 선언하려고 쓰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에포크 또는 최적의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찾아버리면 그거는 네, 굉장히 절레절레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능을 평가해야 되는 데이터인데 그거에다가 맞는 그냥 모델을 찾아버린 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평가 데이터를 나눈다고 했어요.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밸리드 셋, 검증 세트라는 걸 하나를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최종 성능을 이야기하기 위한 테스트 셋, 평가 세트라는 걸 별도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서로 나뉘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딥러닝에서 똑같아요. 각 에포크를 돌릴 때 성능을 평가할 때는 여기는 제가 평가 세트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검증 세트를 따로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훈련을 돌릴 때는 일단 훈련 세트에서 가지고 그걸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검증 세트의 점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과대적합이 되면 검증 세트 성능이 안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이 뛰어버리겠죠.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 하고 그때 끊어서 딱 여기가 밸런스 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겠죠. 그럼 테스트 셋은 뭐에 쓰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모델을 평가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랑 사실 논리가 똑같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그때는 검증 세트 분리를 머신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게 그리드 서치 CV라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과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동시에 돌려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죠. 근데 딥러닝에서는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에포크는 좀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딥러닝에서 중요한 건 아키텍처거든요. 몇 층을 쌓을 것이냐, 2층을 무슨 구조로 할 것이냐, 2층에 몇 개의 퍼센트로인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사실 막 이렇게 짜잘한 설정 값들이 많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리드 서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하느냐, 그냥 교차 검증을 돌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차 검증은 기본적으로 훈련 세트 안에서 검증 세트를 5폴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을 검증 세트로 써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활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훈련을 5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딥러닝은 사실 아까 전에 막 그런 거는 한 2점 몇 초 만에 끝났으니까 괜찮지만 굉장히 그 훈련에 오래 걸리는 게 기본이긴 해요. 오늘 수업 맨 마지막에 뭐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 몇몇 알고리즘들도 실제로 제 노트북에서 돌려도 한 3분 돌아가거든요, 훈련이. 근데 그런 거를 5배로 돌려라 하면 당연히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에서는 그리드 서치도 교차 검증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검증 세트를 따로 떼요. 물론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검증 세트를 그냥 떼면 훈련 데이터가 조금 아쉬워진다. 이런 이슈들은 있지만 그냥 감수하고 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훈련 시간을 5배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X랑 Y에서 0.2면 8대 2로 쪼갰다는 얘기죠. 8대 2로 트레인 테스트를 나눴어요. 근데 자, 저 트레인 안에서 다시 25%를 밸리드로 떼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원래 데이터에서 80%가 지금 훈련 데이터예요. 그중에 25%를 검증으로 뗐으면 검증은 전체 데이터의 계산 빠르다 역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훈련 검증 평가가 6대 2대 2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25%를 떼줘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랜만에 써보셔가지고 코드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이 밀렸지?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엑스트레인을 이제 0.25면 3대 1로 쪼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레인을 3대 1로 쪼개서 3은 그대로 트레인으로 쓰고 1은 발리드로 한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Y, 이게 레이블이죠. 실제 클래스. 얘도 이제 3대 1로 쪼개서 3은 Y 트레인으로 가고 1은 발리드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6대 2대 2 데이터 셋이 완성된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실제 검증 세트를 어떻게 포함해서 훈련시키냐? 사실 얘는 훈련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킬 때 쓰는 빅 함수 안에 그냥 검증 세트는 뭐뭐로 너네가 평가를 해라 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X 밸리드랑 Y 밸리드로 검증 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로 뒤에 fit에서 평가를 할 때 여기다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좀 이름이 길죠? 그냥 검증 데이터죠. 저런 옵셔널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소괄호로 X 밸리드, Y 밸리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부터 이 모델을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이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분리했었던 검증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검증의 손실과 검증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똑같이 빨리 되죠? 근데 오른쪽에 뭐가 더 뜨죠, 이제부터. 자, 여기 보면 벨 어큐러시, 벨 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항상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는 위에다 더 씌우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돌리셔야 모델이 정상 훈련이 돼요. 네, 이렇게 해보면 자, 처음에는 지금 밸리드 어큐러시가 더 높죠? 되게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아직 과소적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증 세트가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거. 그러다가 훈련 세트를 점점 잘 맞아가면서 훈련 세트 성능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검증 세트는 이제 여기 한 90에서 정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려가면 과적합적으로 확실하게 움직이겠죠. 여기 보면 이제 어큐러시가 94까지 찍었는데 훈련은 검증은 한 91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확실히 더 높아졌으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좀 과대적합의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려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려봅시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히스토리 이렇게 리절트 안에 히스토리 속성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그 안에 손실과 정확도 값이 에포크마다 들어있었었죠, 표로. 근데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저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까지 검증 세트까지 입력을 해주고 만들면 이렇게 검증 정확도와 검증 손실까지 다 같이 히스토리 안에 기록이 됩니다. 너무 편하죠?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뭘 하면 되냐? 아까 전에 로스만 그려놨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로 벨 로스, 검증 손실을 같이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색깔은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대충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봅시다. 지금 로스가 그냥 일반 손실이잖아요. 훈련에서의. 이 손실은 파란 선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파란 선이 그냥 쭉 부드럽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훈련 데이터에 계속 맞아가고 있다라는 과정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검증 손실은 지금 보면 일단 막 크게 튀기도 하고 사실 솔직히 한 20회포크부터는 큰 유의미한 성과가 안 보여요. 크게 안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하면 되냐? 대충 한 10회포크에서 15회포크 요 정도 사이가 우리가 원하는 딱 안정적인 모델이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되시나요? 네, 좋아요. 굉장히 눈이 똘망똘망해지면서 끄덕끄덕을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타날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검증 데이터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훈련 데이터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그래프가 예쁘진 않잖아요. 지금 뭔가 많이 튀는 느낌이 있죠. 특히 저게 되게 거슬려요. 검증이 진행이 되다가 검증 세트에서 가끔씩 뜬금없이 손실이 팍팍 튀는 뭔가 정확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실 검증 세트에서 저만큼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건 훈련은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데 뭔가 과적합이 터졌다라는 신호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자, 사실 딥러닝은 과적합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훈련 데이터에서 이 라벨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제일 좋은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그 경사하강을 하면서 맞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웬만한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과적합이 정말 쉽게 터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코아답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퍼셉트론들이 얘네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얘가 숫자가 올라가네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서로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약간 이렇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돌아가면서 서로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점점 과적합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딥러닝에서 나타나요. 네,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딥러닝이 좀 과대적합에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진짜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그냥 랜덤으로 퍼셉트론을 매 에포크마다 꺼버려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냥 너는 지금부터 순전파도 역전파도 관여를 못해 하고 그냥 얘를 아예 오프시켜버려요. 그러면 얘는 사실 순전파 할 때도 아무 값도 못 받고 그냥 역전파 할 때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냥 한 이터레이션 동안은 아예 없는 퍼셉트론 취급 당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이터레이션 때는 또 얘네를 오프시키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계속 몇 개를 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과대적합을 방지를 합니다. 자, 일단 얼핏 보기에는 좀 이상한 방법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저 퍼셉트론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걔네를 강제로 꺼버린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꺼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퍼셉트론끼리 서로 뭉쳐서 서로를 이렇게 루프로 강화시키면서 과적합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랜덤으로 몇 개를 꺼버리면 이렇게 서로 작당무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과적합이 굉장히 강하게 예방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우리가 드롭아웃 시킨다라고 해요. 드롭아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배제시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몇 개의 보통 퍼센트를 정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퍼셉트론이 한 40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우리가 20%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랜덤으로 8개를 끄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의 퍼셉트론들을 임의로 싹 다 오프시켜서 순전파에도 역전파에도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순전파 과정에서 다른 퍼셉트론들의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게 만들고 역전파 과정에서 다른 퍼셉트론들이랑 같이 코어다테이션도 안 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드롭아웃 기법은 딥러닝에서 과적함 예방을 해줍니다. 좀 특이하죠? 네. 이거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제프리 힌튼. 작년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자, 근데 이제 실제 그럼 우리가 케라스에서 어쨌든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훈련을 시키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이 드롭아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사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멀쩡하게 댄스 레이어 이렇게 쭉쭉쭉쭉 어디 갔니? 댄스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30%를 임의로 꺼라 이렇게 지정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겠죠, 사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드롭아웃 층이라는 별도의 드롭아웃만 시켜주는 전용 층을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자, 이 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 쉽게 말해서 그냥 필터 또는 어떤 차단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순전파를 할 때도 유닛층은 그냥 멀쩡하게 2%로는 다 계산을 해요.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드롭아웃 층에서 얘가 그 다음 층을 못 넘어가게 차단을 해버려요. 이러면 사실 계산값을 안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겠죠. 반대로 역전파 할 때도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전파를 시켜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얘가 업데이트를 못하게 이쪽으로 역전파가 못 넘어가게 들어가 층에서 또 막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실제로 은닉층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순전파와 역전파를 다 막을 수 있겠죠. 가운데 방패 같은 층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은닉층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은닉층 뒤에다가 필터 역할을 하는 저 드롭아웃 층을 추가를 해서 이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구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은닉층 자체는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댄스 16개 이렇게 쌓아서 정상 작동을 시키되 그 뒤에다가 우리가 순전파와 역전파를 모두 막아주는 새로운 층을 만들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쌓아 볼게요.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16개짜리 퍼셉트론 있는 저 층, 저 히든 레이어가 우리가 드롭아웃을 적용하고 싶은 층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자, 어쨌든 드롭아웃도 층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케라스 레이어스 안에 있겠죠. 이름은 그냥 드롭아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뭘 넘겨주냐? 드롭아웃 할 비율만 써주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30%를 하고 싶다? 그럼 그냥 0.3만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다가 30%를 랜덤으로 순전파, 역전파를 차단하는 그 어떤 벽이 생겨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모델 초기화하고 컴파일하고 분리하고 쭈쭈쭈쭈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자, 서머리 잠깐만 볼게요. 히든 뒤에 드롭아웃 생긴 거 보이세요? 밑에? 네. 근데 파라미터 빵개죠? 왜냐면 쟤는 훈련되는 층이 아니죠. 쟤는 그냥 필터 역할만 하는 층이죠. 그래서 사실 쟤는 훈련될 게 없습니다. 말고 우리 이제 히스토리나 봅시다. 실제로 히스토리를 봐보면 훈련 곡선이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아까에 비해서 튀는 것도 훨씬 줄어들었고
기본적으로 검증 곡선 자체도 되게 부드럽게 수렴을 하죠.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과적 갑이 예방이 많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 MLP인데요. 단층 퍼셉트론인데 거의 92%, 93% 테스트 성능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돌릴 때마다 저 곡선 되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교환 강의랑 강의 뭐라 부르니 자료 그림처럼 나왔다. 그러면 대충 한 30에코크 정도가 제일 성능이 무난해 보이죠. 차이도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훈련 손실이 더 적고 그렇다고 검증 손실이 여전히 막 튀는 상태는 아니고 되게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죠? 그래서 30에코크를 최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과 끝이고요. 정리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일단 이미지 데이터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텍스트도 단어 하나하나가 한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단어들이 싹 다 하나의 피처가 되는 셈인 거예요. 어렵죠? 처리하기가. 그래서 이럴 때는 패턴 자체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구조를 설계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신경망에서는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걔를 일단 한층 쌓아서 처음에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애를 살펴보면서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전파, 역전파, 왔다 갔다 요거를 봤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죠. 로지스틱 회계랑 똑같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는 전통 통계이면서 머신러닝이면서 동시에 딥러닝인 되게 기구한 운명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해보시면 딱 느낄 텐데 생각보다 로지스틱 회계가 제일 단순하고 제일 기본적인 원초적인 알고리즘임에도 성능이 정말 잘 나와요. 어떨 때는 그 복잡한 XGBoost, 라이트GBM 이런 친구들에 크게 안 밀리는 성능이 나올 때도 많아요. 멋있죠? 그게 이런 되게 복잡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은 패턴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한층 활성화 함수까지 추가를 해서 유의미한 한 층을 딱 만들어주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딥러닝 아키텍처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일 대표적인 걸로 다층 퍼셉트론을 살펴봤었고 그래서 이제 케라스에서 실제로 모델을 한층 한층 차곡차곡 쌓으면서 걔를 만들어 봤었죠. 지금은 이제 막 그렇게 복잡한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인풋, 댄스, 드롭아웃, 댄스 이렇게 네 층만 쌓았잖아요. 근데 우리 당장 오늘 실습해볼 합성곡 신경망도 9층 쌓을 거거든요. 그 정도부터 되면 조금 더 저 모델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옵티마이저 아직도 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죠? 그렇다면 오케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과 과적합 해가지고 실제로 딥러닝은 과적합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훈련 손실, 검증 손실 그려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수렴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디쯤에서 대충 우리가 원하는 그 밸런스드 모델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통해서 한 30% 보통 30% 20에서 50% 정도 잡아요. 드롭아웃 비율은 30이 제일 국룰이고 그래서 그 정도를 랜덤으로 오프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덕한 문제를 예방한다. 그냥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MLP 같은 거 훈련하실 때 기본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까지만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방금 전에 밸리데이션 로스 제가 평가하는 방식을 봤으면 알겠지만 좀 애매하다는 생각 확실히 들죠. 내 눈에는 그냥 20의 포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3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 한 60까지도 무난해 보이는데 도대체 뭘 골라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확실하게 기준을 딱 정하는 방법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직접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에포크 수가 얼마나 적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지표잖아요. 검증 세트 자체가. 그래서 검증 손실이 가장 낮게 나오는 에포크 수를 그냥 항상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죠. 여러분들이 네, 뭐 판다스를 조금 잘 다루시면 이제 여기 로스 보면서 여기서 이제 뭐 아그민 이런 거 함수 써가지고 제일 최소가 나오는 인덱스 찾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귀찮잖아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되게 쉽죠? 그냥 얼리, 일찍, 스타핑, 멈춰버린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사실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인 인공지능 모델은 밸리데이션 로스가 쭉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다가 과적합이 일어나면 다시 상승합니다. 손실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요 평평해지는 구간도 별로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밸리데이션 로스가 작아지고 있는 순간뿐이니까 최소값을 일단 찍었을 때 한 3번 정도 기다려줘요. 왜냐면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3번 동안 만약에 개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훈련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하고 여기서 훈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200 에포크를 진행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도 한 9번 가다가 그냥 벌써 최소값인데 더 이상 안 내려가는데 싶으면 여기서 그냥 끊어버려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기 종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일단 첫 번째로 모델에서 어디에서 최적의 성능이 나은지가 되게 명확해져요. 그냥 왜냐면 딱 최소값 한번 찍고 물론 그게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한 5번 동안 예를 들어서 개선이 없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거의 과적함 양상으로 이미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미 우린 최적의 모델을 선택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계속 훈련을 진행하면 어차피 과적합 될 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과적합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론적으로 안다기보다 그냥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케라스에 callbacks라고 하는 모듈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되돌려온다, 뭐 불러온다 이런 의미잖아요. 저기 안에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있습니다. E랑 S만 대문자예요. 좀 특이하죠?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저런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활용하면 우리가 조기 종료 조건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2개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patience라는 게 있어요. 좀 웃기죠? 인내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5 에포크 동안 개선이 없으면 중단한다. 거기서 5, 이게 patien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를 치시면 5 에포크 동안 손실이 없으면 그대로 끊고 만약에 5번 기다리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개선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번을 셉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그 손실 개선이 없을 때까지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페이션스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5번을 기다렸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최적이 17에포크였다고 한번 쳐봐요. 근데 5번을 더 진행을 하잖아요. 어쨌든 참아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훈련을 끊어버려도 모델은 이미 22에포크까지 5개가 더 넘어가 버린 상태죠. 그리고 사실 밸리데이션의 그 적합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니까 22에포크는 살짝 더 17보다는 과적합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건 17이잖아요. 이럴 때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 최적의 가중치를 다시 돌려놔라 라고 하는 거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 22가 아니라 모델의 설정을 17이었던 대로 다시 되돌려줍니다. 자동으로. 되게 편리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다시 17 에포크까지 안 돌리셔도 돼요. 그냥 이미 훈련된 모델을 바로 써도 최적의 모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떤 변수에다 저장을 해줄 거예요. early stopping이니까 그냥 변수 이름 early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훈련할 때 지금 점점 뒤에 뭐가 많이 붙고 있는데 여기 안에 뒤에다가 폴백스 돌아오는 설정을 그냥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early랑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쭉 코드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38에서 멈췄죠. 5번씩 참다가 얘가 38까지 진행되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어서 그럼 실제로 최적은 한 33쯤이었겠죠. 거기서부터 5번을 참았는데 아무 개선이 없어서 38에서 그냥 끊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손실 곡선을 보면 여기 38 에포크까지밖에 없고요. 0부터 시작이니까. 자, 이거 그래프 좀 의미 있으니까 잘 볼게요. 여기 지금 33 에포크를 보면 여기서 이미 대충 한 최소값 정도를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밸리데이션 로스가 거의 한 5에포크 동안 계속 올라가거나 제자리거나 이랬었죠. 맨 오른쪽을 보면 주황색 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훈련시키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제로 보세요. 트레인도 이 정도 밑에 있고 충분히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도 이 정도 큰 차이 없이 위에 있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지금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안정화된 과적합 없는 상태를 찾아서 여기서 모델을 스탑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델 얘를 불러와 가지고 뭐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이벨리웨이트를 한다던가 하시게 되면 이미 최적인 거를 아까 우리가 리스토어 웨이트 이거 true로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제일 최적이었던 그 34회포크 때 그걸로 딱 되돌려 놨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성능 한 93.3%이 정도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참고로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제가 아까 이거 어제 강의로 썼을 때는 18에서 멈췄어요. 네. 매번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겠죠? 아무튼 이 페이션스
값에다가 몇 번의 그 검증 손실 감소 없음까지를 기다려 줄 것인지 이 숫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 저걸 설정을 하면 우리가 모델을 다시 굳이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최적이었던 그때의 상태로 모델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냥 뭐 모델 이벨리에이트, 모델 프레딕트 이런 거 쓰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최상의 모델을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드랍아웃, 그다음에 조기 종료 이 두 가지가 딥러닝에서 과적합을 막는 데 가장 기여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메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